미국이 개발한 첨단 대공 함정 방어 시스템 이지스 전투체계. 천여 개의 비행체를 동시에 잡아내고 20여 개의 표적과 동시에 전투를 벌일 수 있어 신의 방패라 부른다. 북한의 다각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 도입을 결정한 대한민국 해군. 하지만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엄청난 반대를 극복해야 했다. 이지스 시스템과 구축함 설계 모두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일본과는 달리 독자적 이지스함 설계를 결정하면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미국 외에는 그 누구도 성공한 적 없는 이지스 구축함의 설계와 건조. 숱한 논란과 우려를 극복하고 완성한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 함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만든 신의 방패 KDX-3 세종대왕함 제작이 얽힌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KDX-3 한국형 이지스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수입니다. KDX-3의 사업초장을 역임하셨던 배영수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수입니다. 역시 KDX-3 사업 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설계 책임자로 근무하셨던 현대 3호중공업의 김태욱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욱입니다. 마지막으로 KDX-3의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의 초대 함장을 역임하신 김덕기 제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기입니다. 김덕기 제독님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이제 인수 함장과 첫 함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우선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과 첫 만남, 인상 어땠는지 소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이제 근무할 때 국방부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께 이지스함 구축함 사업 관련 보고를 하고 제가를 받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 예. 제 마음속에는 해군 장교로서 이지스 함장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근무가 끝난 후에 해군 본부에 근무를 하면서 2007년 5월 달에 참모총장으로부터 이지스 구축함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생각했던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2007년 8월 달에 현대중공업에 부임하면서 처음 세종대왕함을 보는 순간 그 이용에 제가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장으로서 과연 내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벅찬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승조원들과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제가 모토를 세계 최고의 세종대왕함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다라는 모토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제독님께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이지스함의 이제 실제 위력과 성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가 앞선 이제 KDX 1, 2 이제 그 구축함과 비교해서 네. 어떤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KDX-1이 우리 해군의 1세대 구축함이라면 KDX-2는 2세대 구축함, KDX-3는 3세대 구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해군 입장에서 KDX-2가 우리 해군에 인도되었을 때 KDX-1과는 다른 차원의 구축함으로 인식을 하고 굉장히 기뻐했었죠. 그래서 KDX-2 같은 경우에는 대공 임무 능력이 이제 향상되었고 또 적 전략 표적에 대한 대지 이제 공격 능력이 또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지스함이 들어오니까 사실 3세대 구축함 차원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기능 레이더인 이지스 스파이 레이더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한적인 적 항공 접촉을 했다면 이지스 구축함 스파이 레이더는 많은 대공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과거 우리 해군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적 탄도탄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과거에 나왔던 구축함은 실제 항공기를 추적하면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제한이 됐었는데, 이지스함은 다기능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항공기 탐지 추적 작전도 하면서 동시에 적 탄도탄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DX-3 같은 경우에 이런 능력과 더불어 가지고 실제 탐지할 수 있는 무장 능력이 KDX-2에 비해서 3배 정도 향상이 되었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적 지상 표적, 또 공중 표적, 또 탄도탄 탐지 추적 능력을 구현할 수 있게 그렇게 갖춰졌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은 거 봐요. 이서는 KDX 1, 2에 비해서 상당 부분 예. 뭐 레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기능이 예. 보강이 된 걸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이지스 구축함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지스 구축함은 제주 해군기지에 전개돼 가지고 다양한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행하는 임무를 살펴보면 현재 전방 NLL에 전개되어 이 해안에 배치하고 있는 우리 수상함을 공격에 배치하고 있는 지대함 유도탄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전방에 전개되어 스파이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적 지대함 탄도탄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에 전개되고 있는 우군 세력을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파이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적 영토에서 뜨는 모든 항공기를 탐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적 항공기가 우리 NNL로 접근할 때마다 접촉된 탐지 정보를 공군과 교환하면서 합동작전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때마다 탄도탄을 탐지 추적하면서 공군과 합동으로 공군의 그린파이어와 합동으로 탄도탄 탐지 추적 작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달에 중국 정찰기와 조기 경보기가 제주 남서쪽에서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도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항공기를 접촉을 했고, 또 공군과 합동으로 영공으로 들어오는 주변국 항공기에 대해서 탐지, 추적,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후에 223 세척이 추가로 도입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뿐만 아니라 영공까지 지금 다 포괄을 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재수 센터장께서는 그 당시에 KDX-3 기본 설계 수석 감독관을 역임하셨었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지스 함의 설계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좀 다니셨다는 이런 기록도 좀 있는데요. 예.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죠. 예. 제가 그 이지스 기본 설계를 2001년부터 시작했죠, 김 상무님. 예. 2001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수석감독관으로 부임을 해서 현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 물론 우리 김태욱 상무님이 그때는 아마 부장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 예. 부장 때 같이 근무를 했고, 직속 상관이 우리 사업처장인 배영수 제동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함정을 설계할 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스타디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뭐 물론 있지만은 외국에서 건져오고 있는 그 신조 함정을 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뭐 자료만 보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수석감독관을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이지스 함정, 건져오고 있는 이지스 함정을 다 한번 가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대중공업의 특수원 책임자로 있는 박상철 전무라고 있는데요. 그 양반이 그때는 설계 부장이었죠. 우리 김태욱 상무하고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이지스를 건져오고 있는, 이지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파이온 델타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스페인만 건조를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유사 그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상배열 레이더 아파나 엠파나 뭐 삼성과 같은 유럽에서 개발된 유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그 구축함들은 많이 유럽 국가에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많이 건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국가들에 있는 이지스함을 전부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근데 아쉽게도 일본, 콩고는 못 봤어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하고 우리는 뭐 이 군사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을 빼고 나머지 함정들은 다 한 번씩 가서 그 건조 현장도 보고 배도 타보고 또 그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기술 토의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기술을 입수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었는데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뭐 기술을 뭐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뭐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정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지혜를 동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치 우리가 그 앞으로 이지 설계를 하는데 어떤 기술을 또는 어떤 장비를 살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술 일부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좀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계 기술을 입수를 했는데 물론 이제 각국에 파견돼 있는 그 대사관의 무관들이 있잖아요. 무관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이지스 함정을 전부 가보고 그 당시 짓고 있던 또 그 설계 참석했던 분들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입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그 보람도 있었고 또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입수한 기술이 이지스함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됐죠. 제가 수석 감독관이고 설계 책임자가 직접 갔으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김덕기 대령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지스함에는 그 보트가 함 내부에 설치되고 그 밖에 RCS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트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RCS 스크린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RCS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런 그 기술 측면. 그 다음에 또 그 해문 사다리를 이제 평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닫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게 구멍이 나가 있었어요. 다 모든 배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RCS가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문 사다리를 닫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선체 외판이 하고 이렇게 닫히도록 이런 뭐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보고 기술도 뭐 이렇게 입수를 하고 뭐 해서 적응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전 세계 신조 그 설계 건져두고 있는 함정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좋은 면을 다 따와서 KD3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지스가 그 건져두고 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드린 뭐 RCS 스크린이나 그 다음에 해문의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은 미국도 콩고도 없습니다. 우리 이지스만 유일하게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스트 설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각국의 함정을 다 돌아보고 그 마스터 설계 개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만 저희들이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지스 마스터를 설계를 했고 이지스 마스터는 지금도 일본이 지금 콩고 후속함을 KDX3 마스터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또 좋은 추억이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KDX3의 이제 설계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제 그 당시에 설계 책임자로 이제 있으셨던 우리 이제 상무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일반 언론에 이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요, 이 기초 설계를 1996년에 시작을 해서 2003년에 완료가 됐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연표가 좀 정확한지 먼저 좀 궁금하고요. 만약 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렇게 기초 설계가 7년 정도 걸려야 될 그런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설계 부분을 보자면은 기초 설계라고 하면은 포괄적으로 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군이 소요를 제기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설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조선소들이 이제 RFQ 제안 요청서를 내기 위해서 또 설계를 하고 그게 되면은 단계가 이제 개념 설계라는 단계를 합니다. 컨셉 디자인. 그게 맞춰지면은 그다음에 그 개념 설계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예산을 뽑고 다음에 좀 더 디벨롭된 정교한 기본 설계 또 사업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건조 및 상세 설계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짧게는 한 1년 내지 2년, 길게는 3년, 상세 설계는 배가 건조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길게 보면은 한 3, 4년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다 합산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7년 이상도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게 조선소가 설계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또 각 전문기관들이 설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검증 과정이 또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니고 또 이 배가 소요군으로부터 와서 이제 디자인 리뷰라 그래가지고 운용할 군의 실무진들이 와서 설계를 또 한번 디자인 리뷰라는 걸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좀 더 디벨롭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거의 뭐 7년 걸린 거에 대해서도 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충분히 더 예. 가능한 시간이었겠네요. 예, 센터장님께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함정 설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는 조선소에서 오고 개념 설계는 해군에서 옵니다. 근데 KDX3 개념 설계가 1996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기본 설계가 2001년부터 2003년 동안 3년 사이에 조선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까지를 아마 기초 설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96년에 저희들이 개념 설계 끝내고 KDX3를 이제 사업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뭐 해가지고 지연됐어요. 근데 보통 개념 설계가 96년에 끝나면 97년이나 8년에 바로 기본 설계에 착수가 돼야 되는데 한 5년 동안 인터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설계 기간 자체가 뭐 물론 KDX3니까 딴 것보다 긴 것도 있지만은 중간에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또 이걸 보내느냐 마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또 전투 체계를 뭐 미국의 이지스로 갈 거냐, 유럽의 뭐 아파나 뭐 삼순으로 갈 거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논쟁 뭐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그런 또 이유가 있었었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초 설계 과정에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점은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모님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물론 어떤 함정을 설계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잘하거나 크거나 간에 어려움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함정 자체의 뭐 플랫폼 설계가 그렇게 어려웠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이지스 시스템을 우리 플랫폼에 연동 설계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지3을 건조를 하면서 많은 시제 개발 장비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이 이제 외자 이지스 체계는 이제 FMS로 외자로 도입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설계를 연동하기 위해서 또 적기에 우리가 설계 도면이나 여러 가지 기술 자료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야히 잘 협조해서 받아내느냐 그런 협업 부분. 저희들이 우수한 설계도 해야 되지만은 뭐 연구소나 국방과학연구소 등등 여러 기관에서 혹은 기품연 이런 쪽에서 저희들 설계를 이제 시험하고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캐드를 도입해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캐드를 이용한 시험 평가 이런 것도 많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발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단계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에 또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네.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께서는 그 당시 이제 감독관으로서 이제 더 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그 이지스함이 다른 함정하고 설계 측면에서 많이 다른 부분이 이지스 타워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지스 타워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가
그 상부 구조물의 사면에 이내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면에 붙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이지스 체계가 스파이1 델타 레이더의 핵심 부품물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지스 타워가 함정 설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정은 회전식 레이더를 가는 함정은 그 레이더 자체가 마스트 저 위에 설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지스 그 스파이1 델타 레이더 체계는 함 구조물에 붙는, 그러니까 그 많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지스 타워를 함정에 설계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이제 틀린 면이고 어려운 면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그 회전형 그 레이더를 탑재하는 함정은 플랫폼을 설계한 다음에 마스트를 놓고 그 위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이지스함은 이지스 타워 자체가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지스 타워에 맞춰서 나머지 함정을 설계. 그것이 이제 개념이 틀린 건데, 그 이지스 타워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그 적은 이 상부구들 구조물 안에 이 스파이1 델타 레이더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 정밀 장치들을 정확히 설치하는 문제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스파이1 델타 레이더를 탑재하는 그 면이 굉장한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 초기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지스는 처음이니까. 나머지는 뭐 많이 설계를 해봤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가 미해군으로부터 이지스 그 타워에 대한 설계 기준이나 어떤 방법 이런 것을 입수한 이후에 기본 설계를 한번 대폭으로 수정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지스 타워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 이지스 타워로부터 우리가 딴 배와 차별화되는 그런 설계 기술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회전형을 가진 그 함정에서는 마스트 상부에 레이더가 설치되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는 그 상부 구조물이 거의 없겠죠. 함정 구조물이. 그런데 이지스 타워는 함 구조물에 이게 낮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전파가 방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파가 방사되는 범위 내에 어떠한 함정 구조물도 설치되면 안 됩니다. 그 설치되면 이제 오명극이 생겨서 안 되잖아요. 탐지가 추적이나. 그래서 이지스 타워를 놓고 이지스 타워에서 나오는 그 빔 각도를 고려해가지고 그 각도 내에 딴 구조물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것이 딴 그 구축함 설계하고 좀 차별화되는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지스 전투체계가 자랑하는 가공할 대공방어 능력의 핵심은 스파이1 델타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다. 하지만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다고 해서 이지스 전투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스파이1 델타와는 다른 형태의 위상배열 레이더를 개발해 이른바 준 이지스급 전투체계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 45형 데어링급 구축함에 장착된 샘슨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400km이며 동시에 500에서 1000개의 표적 추적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함께 건조한 안드레아 도리아급 구축함에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M8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최대 탐지거리는 180km이며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일본의 아키즈키급에는 독자 개발한 FCS-3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탐지거리가 450km이고 동시에 3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준 이지스급 함정들을 제작하고 있지만 대부분 탐지거리가 500km 미만이며
동시 추적 표적 또한 3,400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비해 스파이1 델타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는 450에서 1,000km에 달하고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성능 때문에 스파이1 델타 레이더를 장착한 구축함에만 이지스3이라는 명칭과 신의 방패라는 별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KDX3 이지스함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재동님, 네. 이제 세종대왕 건조 사업 당시에요. 그 이지스 시스템을 다국적 공동 구매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국 해군의 목표는 그 이지스급 구축함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스 클래스 디스트로이어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전 시간에 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좀 정의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유럽의 그 당시에 막 개발하고 있었던 그런 무기 체계, 특히 그 레이더 체계 그 시스템들이 같이 이지스급, 이지스 클래스라는 그런 범주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사업처장으로 가니까 그 레이더 체계들끼리 같이 그 경쟁을 하는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해군의 목표는 이지스 구축함을 그리고 이지스 전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럽의 그런 체계들은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페이퍼 수준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형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평가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페이퍼로 계속 장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저가 공세가 계속 예상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FMS 그런데 이제 이지스 전투 체계는 미국의 FMS라는 Foreign Military Sale이라는 그런 대외 판매, 군사 판매 제도로만 우방국한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FMS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의 계약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의 계약 사항을 일반 상용하고 경쟁시킨다는 게 논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나 그런 이제 일부 방위 산업의 전문가들조차도 이 FMS로 도입되는 그런 무기 체계들도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사실상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비하인드 측면에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부의 계약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스코프 오브 서플라이 공급 범위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함께 경쟁을 하려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FMS와 상용 무기 체계를 이렇게 경쟁시키다 보면은 실제 군에서는 FMS로 미국에서 판매한다는 거는 미 군에서 사용을 해서 성능이 입증된 무기 체계만 판매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적인 시험 평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이제 저가 공세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저가로 코스트 다운을 시켜서 이제 그리고 많은 최대한의 공급 범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FMS가 개념적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한 이제 미국 군에서 성능이 입증된 무기 체계를 우방국한테 판매하는 일종의 FMS 수혜국이라고 부릅니다. 무기 체계를 받는 나라를.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은 IPO라는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오피스 빌딩이 워싱턴 그쪽에 있거든요. 그럼 그 정부 기관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그 FM에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 도시가 하나 구성이 될 정도로 굉장한 그런 혜택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러니까 경쟁시키겠다고 지금 여기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FMS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미 해군이 그 전투 체계, 이지스 전투 체계를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매한 똑같은 가격으로 한국 해군에도 그렇게 판매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미 해군하고 계속 협상을 계속 하다가 이제 이게 커다란 이제 고민 사항이었죠. 그래서 그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 인식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미 해군이 그 이지스 구축함 사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속되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로키드 마틴하고 구매하는 그 물량. 그다음에 마침 그때 일본의 콩고급이 2번 함인가 3번 함인가 저 이지스 전투체계를 또 구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이제 어려운 것들은 그 미국과 일본의 그 구매 시기와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또 구매 시기, 그 전력화 시기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굉장히 고심해서 잘 맞춰가지고 그 3개국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그 코스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때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억 원 이상 그렇게 코스트 다운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 구매의 장점을 또 여기서도 굉장히 또 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이제 쓰신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지스 구축함에 이제 탑재되는 이지스 전투 체계에 대한 거의 개념이 어떤 논란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스파이완 델타 레이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그 스파이완 레이더에 관해서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스파이완 델타 레이더가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것은 그 레이더 그 소자들을 이렇게 배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페이스드 어레이 그 레이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그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파이완 델타 같은 거는 패시브 페이스드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막 그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에이파나 뭐 이런 체계들이 채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에이파 액티브 페이스드 어레이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는 개념이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지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파이완 델타는 벌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온 그런 개념이고 새롭게 나오는 것은 액티브 어레이 그걸로 이제 나오니까 이지스 그 스파이완 레이더가 기술적으로 낙후돼 있다 하는 이런 논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제 그 스파이완 델타 레이더가 그대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개념이 조금 틀린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스파이완 델타 같은 패시브 그 페이스드 어레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고출력을 발생시키는데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탐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유도탄을 통제하는 그 레이더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그 SM2 대공 레이더를. 근데 하여튼 그 레이더 자체의 그 성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한 레이더인 거죠. 그리고 액티브 페이스드 레이더는 당시에 그 유럽에서 새로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함께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뒤늦게 나온 기술이지만 원천적으로 고출력의 파워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에이파나 이런 액티브 페이스드 어레이 소나는 그 유도탄 통제 기능을 함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념이 틀리고 그래서 그러한 액티브 페이스드 어레이 레이더를 채택한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를 또 추가로 더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스마트 L이라는 그
그 선회형 그 대형 그 페이스드 어레이 그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기능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개념이 그 전혀 틀린 것이죠. 사실은 기술적으로 전혀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레이더에서 그 상당한 그 논란이 있었고 그걸 설득하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한 기억이 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와주신 뭐 네 분 패널 모두 다 공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요. 레이더야말로 우리 이지스함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다른 그 구축함과 비교해서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레이더를 설치할 것이냐를 두고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국가 간에 또 이런 경쟁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와 어떤 경쟁이 조금 네, 그래서 가열됐습니까? 좀 전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결국은 그 스파이 원 델타 패시브 어레이 기술적으로 패시브 페이스드 어레이 그 레이더와 그 액티브 페이스드 어레이 레이더 그 두 가지의 그 논리적인 그런 이제 그 싸움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스파이 원 델타,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이제 그 샘슨 레이더라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 그 레이더는 또 아주 독특합니다. 또 그 선회용으로 또 그거는 또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사면체 이렇게 고정형은 그 에이파라는 그 저기 화란재 그쪽 레이더가 개발 중이었고, 그다음에 또 개념이 또 합쳐지고 했습니다만은 그 엠파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그 사실상 경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스파이 원 델타와 그 성능 면이나 비용도 결국은 이제 그 에이파나 이런 체계들은 다른 대공 레이더가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이렇게 추가하면은 결국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그 장점이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또 완전히 전력화도 안 되는 그런 그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지스 체계만이 유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그걸 갖다가 꼭 확보하려고 그렇게 힘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그 유사 체계들이 같이 함께 그 사업 진행하면서 계속 같이 뭐 경쟁 형태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적인, 왜냐하면 이제 그 FMS라도 이제 그 다시 상용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락히드 마틴에서로부터 뭐 절충 교육 같은 것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뭐 그런데 활용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레이더를 예. 좀 더 추가한다면 미 해군에서 아직도 이제 패시브하고 액티브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에 이제 미국이 건조한 그 이지스 구축함이 DDG-1000 중왈트급 구축함이거든요. 거기 이제 액티브 레이더가 달렸는데 여기에 이제 제한 사항은 뭐냐면 탄도탄 작전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탄도탄을 하려면 지금 우리 이지스 세종대함이 갖고 있는 그 정도 레이더 성능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성능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액티브 레이더는 전기가 많이 필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발전기 우리가 세 대를 갖고 있는데 발전기 숫자도 늘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함의 플랫폼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레이더 가격이 현재 패시브보다 1.5배 정도 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미 해군도 지금 이제 패시브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을 앞으로도 이제 계속 건조를 할 계획인데, 이 패시브하고 액티브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탄도탄 작전에는 좀 액티브 레이더가 제한을 아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여전히 뭐 이 수동과 능동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발전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김재독이 얘기해서 이제 기억이 나는 사안인데, 그래서 그러한 체계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서 또 우리가 그 굉장히 그 이지스 체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이제 막 TV 그 탄도유도탄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미 해군에서 그걸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국내 여론이 그
MD 문제 잘 아시다시피 그 MD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MD 채널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반대론자들이 심지어는 뭐 책까지 내가면서 이제 뭐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요격 유도탄도 계속 시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M3도 당시에 시험 중이었고 SM2 블락 4 알파라는 새로운 그 하층 방어 유도탄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렇게 그 시험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이제 사업에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은 유도탄도 아직 개발이 확실하게 안 됐는데 왜 이지스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 반대 논리 등등 그 크게 그 두 가지 이제 그 논리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때 이제 한미 그 해군 회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FMS가 정부 대 정부 상대이기 때문에 그 한국 해군과 그 미 해군 그 인터내셔널 사업 단하고의 이제 1대1 협상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상용분 또 협상이 또 따로 있고 이걸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의 그 사업 담당자가 미 해군 대령이었는데 어떤 회의에서 갑자기 이제 그 오더니 이번 방문에서는 아주 큰 선물을 하나 가져왔다는 식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고 하니까 그 TBMD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지스에 그 담을 프로그램이 이제 막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완성된 프로그램을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승인을 받아 갖고 왔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사업적인 협상의 굉장히 성과인데,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김덕기 제독이 해상에 나가서 북한에서 그 유도탄을 쏘더라도 추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MD에 대한 이런 반대론자, 그리고 이제 저의 논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무기 체계라는 것은 그 새로운 위협이 생기면은 우리 군의 임무는 당연히 그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지스 체계에서 TBMD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기피한다면은 그건 우리는 그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논리 싸움을 하고 있었고, 유도탄이 이제 막 개발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그러한 이제 그 개발 성공의 리스크를 갖다가 감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된 무기 체계를 언제 가질 것이냐라는 그러한 논리를 이제 계속 대응하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 또 다른 나라들 과정 속에 또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부에 있어서의 또 의견이 다른 것들이 굉장히 큰 또 어려움과 또 장애로 또 이게 남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욱 상무님, 네. 이지스 체계를 이제 함정에 탑재하고 연동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고요. 예. 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전단팀도 또 만들어가지고 미국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예,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뭐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은 예. 저희들 설계 기술 전담팀, 물론 그 속에는 해군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그 군 기술 전문가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담팀이 이제 미국의 개발사가 아니죠. 그 로키드 마틴에 가가지고, 물론 거기 아까 배재동님이 완전히 이거는 평가까지 완료된 장비라고 하지만은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다른 플랫폼에 장착되기 위해서는 또 연동 설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다른 플랫폼에 탑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리밍을 또 해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 전담팀이 가가지고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세 설계가 되면서 우리 팀이 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또 기술팀이 여러 번 방문하면서 설계 협의나 협업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조 그게 시작되면서는 미국의 그 팀들이 또 상주 팀이 구성돼 가지고 조선소에 와 가지고 이제 탑재,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했고 함정 시험 평가까지 그 전담 팀들이 있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병수 제독님께서는 이제 KDX3의 이제 사업 초장을 역임하시면서요. 우리 이지스함 이제 설계부터 건조 과정 이제 돌이켜 보면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기억할 만한 일도 있을 것 같은데 회고하는 차원에 있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 함정 건조 일반적인 개념 설계, 뭐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건조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개념 설계를 이제 군에서 하면서 총체적인 그 사업비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를 이제 우리가 OP라고 하는데 그 중기 계획이나 뭐 이런데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 비용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적어지면 적어졌지 절대 높아지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지스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념 설계할 때부터 이 함정 건조 절차 개념들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를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를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SE라는 컴뱃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그리고 전투체계를 먼저 설계해서 그 비용이 FMS로 먼저 집행이 돼야 되는데 FMS에 어디에도 그것이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한 150억 정도 됐는데 사실 사업 추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추가적인 전혀 예측하지 못한 150억을 확보한다는 거는 거의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장관님 결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결제 받는 상황. 그리고 뭐 김상님도 잘 아시겠지만 CSE 팀을 조선소 뭐 해군 국가연 팀이 한 50-60명이 그걸 팀을 구성을 해서 3년 동안 그 메커니즘을 돌려서 막 한다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고 조선소에서도 계속 예산 요구하는 것이고 그 이제 추가적인 예산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이지스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만 하기 위한 특수한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인도 그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거를 지금 그거를 그대로 수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뭐 가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또 추가로 확보해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 결국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매일 밤을 새우는 거죠. 매일.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저 국방부 올라와서 하루 종일 설명하고 옛날에는 뭐 그 당시에는 서울역에 서울 출장 많이 다녀서 아시겠지만 번데기 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기차에서 내리면 새벽에 한 4시 반쯤 내리거든. 거기 가서 잠깐 자고 하루 종일 거하다가 완전 파김치 돼가지고 저녁에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이쪽에서 문제 있어서 또 올라와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큰 사업이니까 계속 기자들과도 이제 계속 수시로 설명을 해주고 뭐 하는 이해시키는 그런 문제.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럭키했던 것이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기자 이런 분들이 이 이지스 사업에 관한 일로 가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뭐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죠. 오히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는 그러한 과정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축복해 주는 가운데 진짜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사업이 성공해서 왔으니까 지금 이제 회고의 어떤 좋은 기억을 좀 갖고 계시지만 또 사업의 저장의 기본적인 역할,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대조선소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설계 책임자로 있었던 우리 상무님 어떤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방금 배재동님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보내는 측면에서 초기에 예상 못했던 예산적인 어려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건조하는 조선소 측에서도요.
배를 기본 설계하고 기본 설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함정 건조 비행을 추산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 감독관님 그때 수석 감독관으로 계셨는데 물론 해군의 감독관들도 예산 개념을 두고 이제 배를 저희들하고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요군은 운용군은 이제 여러 가지 조언 기능을 많이 넣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이견이 있을 경우에 많이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글쎄 뭐 이렇게 표현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랬지만은 그거는 다 좋은 배를 만들자 하는 일념에서 한 것 같고 그런 예산적인 어려움도 그 당시에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 과정에서 좀 기억나는 거는 그 이지스 레이더가 굉장히 고파워를 빔을 방사를 합니다. 그 배에 다 설치하고 시험을 할 때 배를 이제 조선소 안에 묶어둔 채로 이제 빔을 방사하는 시험을 하게 되는데 방사하는 구역에 어떤 사람이 있게 되거나 거리로 배가 지나가게 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위험을 제거한 채로 하는 문제. 그다음에 설계 시에 이제 운용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건 항공단을 방문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배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링스를 운영하지만은 시콜스키라는 조금 더 큰 중형 헬기도 하게 돼 있어서 항공단의 여러 가지 또 운영 요구 조건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설계도 많이 개선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인수함장으로 이제 김재동님이 오셨지만은 그 당시 설계자로서는 잘 모르는 운용군의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이런 요구 조건을 또 가지고 많이 또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당대 이제 그 최고의 어떤 이지스 구축함을 이제 그 건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험이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많은 자산이 됐을 것 같은데. 예, 당연합니다. 현대중공업에도 당연한 자산이 됐고 물론 해군과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과 협업한 그런 것도 자산이 됐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노하우나 기술력들이 총화가 돼가지고 결국 한국의 방산 기술 능력이 크게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의 방패 이지스함, 이 엄청난 전력을 갖추기까지 우리가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고 그 노력으로 어떤 것을 얻었는지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